우리는 흔히 성공의 정점에서 몰락이 시작된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일본 철도의 역사에서 그 정점은 정확히 1964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을 고작 열흘 앞둔 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하얀 유선형의 몸체를 뽐내며 신칸센 히카리호가 출발 신호를 울렸습니다. 시속 210km. 당시로서는 인류가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일본인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기차가 아니라 패전의 잿더미를 털어내고 다시 한번 세계의 주역으로 우뚝 섰음을 선포하는 축포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팡파르 소리에 묻혀 누구도 듣지 못했던 파열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국철 제2의 날이라는 거대 제국의 심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는 경고음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계가 신칸센의 탄생에 경악하던 바로 그해 일본 국철은 건국 이래 최초로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적자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균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당시 일본 사회는 거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소득이 늘어난 국민은 더 이상 기차역까지 짐을 들고 걷는 불편함을 참지 않았습니다. 마이카 붐이 일면서 집집마다 자동차가 보급되었고 고속도로는 동맥처럼 전국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하늘에는 여객기가 날아다니기 시작했죠. 철도는 이제 구시대의 유물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철이라는 거대한 공룡은 변화하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뚱이는 단 1cm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국철의 발목을 잡은 것은 단순히 기술의 뒤처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료주의와 정치적 야욕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의 정치가들에게 철도는 표를 얻기 위한 가장 강력한 미끼였습니다. 수익성이 전혀 없는 깡촌 시골 마을까지 선로를 깔겠다는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었습니다. 국철 경영진은 그것이 파멸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권력의 명령을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용객보다 직원이 더 많은 유령역들이 전국 곳곳에 생겨났고 기차가 달리면 달릴수록 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습니다.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경직된 노조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는 파업과 태업은 국민의 신뢰를 앗아갔고 국철 내부에는 어차피 나랏돈인데 망하겠어? 라는 안일함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재앙으로 치달았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된 적자는 70년대와 80년대를 지나며 인류 경제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으로 팽창했습니다. 부채의 총액은 어느덧 37조 엔에 육박했습니다.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상상조차 불가능한 이 금액은 당시 일본이라는 국가의 전체 예산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매년 쏟아붓는 보조금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고 국철은 스스로 이자를 갚기 위해 다시 빚을 내는 파산 직전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선로는 낡아갔고 사고는 빈번해졌으며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제 일본인들에게 국철은 자부심이 아니라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거대한 세금 먹는 하마에 불과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일본 정부는 마침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철도뿐만 아니라 일본 경제 전체가 부채의 늪에 빠져 침몰할 것이라는 공포가 지배했습니다. 당시 나카소네 내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정교한 수술을 계획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철 해체였습니다. 단순히 주인을 바꾸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운명이 걸린 이 거대 조직을 갈갈이 찢어 발겨 민간의 영역으로 던져넣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노조는 격렬하게 저항했고 야당은 공공서비스의 종말이라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룡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절박함이 그들을 움직였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하룻밤 사이에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회사가 사라지고 어제의 동료가 오늘의 경쟁자가 되어야 하는 상황을 말입니다. 일본 열도는 거대한 설계도 위에 놓였고 계획자들은 냉혹하게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이 나는 곳과 나지 않는 곳, 사람이 몰리는 곳과 버려진 곳을 나누는 경계선이 그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이 잔인한 수술은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일본 철도의 종말을 알리는 장례식이 되었을까요? 수술대에 오른 이 거대한 공룡의 심장은 이제 9개의 조각으로 나뉘어 각기 다른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지만 누군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37조 엔이라는 저주를 짊어진 채 일본 철도는 이제껏 가본 적 없는 가장 험난한 선로 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 비극적인 해체 작업이 훗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철도 왕국의 재탄생을 알리는 서막이 될 줄은 당시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1987년 4월 1일 자정, 일본 전역의 기차역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어제까지 일본 국철이라는 이름의 모자를 쓰고 일하던 직원들이 날이 밝자마자 서로 다른 로고가 박힌 새 모자로 갈아 쓴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중 하나가 공중분해되어 9개의 조각으로 흩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변신 뒤에는 피비린내 나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9만 명. 한때 가족이라 불렸던 동료 9만 명이 짐을 싸야 했습니다.
어떤 이는 다른 공공기관으로, 어떤 이는 아예 철도와 상관없는 민간 공장으로 떠밀려갔습니다. 남겨진 자들에게는 생존이라는 지독한 숙제가 던져졌습니다. 더 이상 정부의 보조금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돈을 벌어 기름값을 내고 월급을 줘야 하는 냉혹한 정글의 법칙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수술의 핵심은 지역 분할이라는 정교한 설계에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단순히 회사를 쪼갠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존 전략을 강요했습니다. JR 도카이는 도쿄와 오사카를 잇는 황금 노선인 도카이도 신칸센이라는 보물을 물려받았습니다. 반면 JR 동일보는 세계 최대의 인구 밀집 지역인 도쿄 메트로폴리탄의 복잡한 통근망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경영진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라 서비스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승객을 가르치려 들던 고압적인 자세는 사라지고 단 한 명의 고객이라도 더 태우기 위한 처절한 마케팅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신은 선로 밖에서 일어났습니다. 기차표만 팔아서는 절대 37조엔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민영화된 JR 경영진의 공통된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국철 시절 금기시되었던 부동산 개발에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기차역은 이제 단순히 승객이 거쳐가는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역은 거대한 쇼핑몰이 되었고 역 바로 위에는 초현대식 호텔이 세워졌습니다. JR 서일보는 역 건물 안에 백화점을 입점시켰고 JR 동일보는 아예 역 주변의 땅을 사들여 아파트를 짓고 분양했습니다. 사람들이 역 근처에 살고 역에서 밥을 먹고 역에서 쇼핑을 하게 만들면 기차 이용객은 저절로 늘어난다는 철도 생태계의 마법을 부린 것입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대신 세련된 비즈니스 수트를 입은 철도원들은 이제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자 전환. 불가능해 보였던 이 단어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영화 이후 5년 만에 주요 3사는 막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도쿄 증권거래소에 화려하게 상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흑자 파티의 그늘 아래서는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JR 회사가 대도시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라는 섬 지역을 맡은 회사들에게는 이 부동산의 마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적자 노선만이 펼쳐진 철도의 양극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 철도의 민영화는 겉보기에 완벽한 승리처럼 보였습니다. 도쿄의 신주쿠역이나 시부야역은 거대한 마천루를 뽐내며 수조 원의 흑자를 내지만 외곽 지역에서는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괴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JR은 기차를 타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편의점 물건을 배달하고 기차역을 공유 오피스로 개조하며 심지어 노인들을 위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철도 회사가 생존을 위해 종합복지센터로 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일본은 시속 500km가 넘는 리니어 신칸센이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일본 철도의 100년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프라는 국가의 책임인가, 시장의 논리인가? 일본은 민영화를 통해 효율이라는 날개를 달았지만 동시에 지방 소멸과 격차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은 여전히 기차를 탑니다.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도착하는 열차 안에서 그들은 국가의 질서와 신뢰를 확인합니다. 37조엔의 부채를 갚기 위해 흘린 국민의 혈세와 9만 명의 눈물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철도라는 유산으로 남았습니다. 이 유산이 다음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이제 기술이 아닌 사람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